안녕하십니까. 도담국어 심은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재원생들의 내신 대비 강좌 문법 요소 편입니다. 자, 문법 요소라는 것이 무엇이냐? 언어에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요소,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데요. 자,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부정 표현, 인용 표현 따위들을 문법 요소라고 합니다. 근데 문법 요소는 도대체 어떤 것들이 모여서 문법 요소를 만드느냐? 자, 여러분들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는 말들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문법 성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형식 형태소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접사 따위들이 있는데 꼭 문법 요소가 아니고 중세 국어를 잘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형식 형태소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결국 형식 형태소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부사나 부사어들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한 어휘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문법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법 요소를 내용별로 따져보면 높임 표현, 시간 표현, 피동 표현, 인용 표현 따위들이 문법 요소입니다. 자, 높임 표현 안에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이 정도 말씀은 들어보셨을 거고, 시간 표현 안에는 사실은 시제라는 것이 있고 동작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 경우 동작상 같은 경우는 영어 문법에서는 동작상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어지는데 국어 문법에서 동작상 문제가 잘 출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작상은 중의성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의성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출제 의도는 진행상이다, 완료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출제를 했는데, 실제 문제를 풀이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건 진행상이 아니고 완료상이 아닙니까 하고 따지고 들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생들이 조금 두려워해서 동작상은 출제를 잘 안 하고요. 그래서 시간 표현은 사실상 시제와 관계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피동 표현이 있고요. 인용 표현에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따위들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문법 요소 적용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야 안녕. 자, 이런 표현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높임 표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일단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 지금 무엇이 나와? 선어말음이. 자,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문법 요소는 실제 조사, 어미, 접사 싸움이라고 했는데, 어미 중에서 선어말음이, 어말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법 요소에서 많이 활용되어지는 것이 선어말 어미가 많이 활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선어말 어미가 새. 여러분들 높임 선어말 어미에 시가 있다라는 말들은 들어보셨을 건데, 시의 변형 형태가 새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요체라는 말이 지금 나와 있죠. 해요체. 여기 지금 보면 안녕하세요 이런 부분들, 해요체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법 요소들이 드러납니다. 근데 친구에게 하는 대화 내용을 보면 친구야 안녕, 친구에게는 격식을 갖추지 않은 해체를 사용하더라. 자,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같은 의미의 인사말도 대상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 높임 표현, 낮춤 표현, 대상에 따라
표현법이 달라진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읽은 책도 있고 내가 읽을 책도 있네. 여기는 지금 읽은 책, 읽을 책 이런 것들이 시간 표현에 관계되는 것인데, 자, 읽은 그러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데 읽을 그러면 미래 시제를 나타내더라. 이런 것들이 시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오늘 수업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형 의미 같은 것들. 자, 혹시라도 관형사형 의미라는 말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는 사실상 문법 수업 준비를 조금 덜 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체언이 있고 용언이 있을 때 체언을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고 하고 용언을 수식해주는 문장 성분을 부사어라고 하는데, 관형어를 만드는 어간 플러스 의미, 관형사형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사형 의미에는 대체적으로 니은 받침, 리을 받침들, 니은, 리을 받침들이 들어가는 것을 관형사형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관형사형 의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시제가 달리 표현된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문법 요소 적용의 예를 보면 먹느냐, 먹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랬을 때 먹히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피동 표현들이 드러납니다. 자, 피동 표현의 반대말이 능동 표현인데요. 수업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먹히느냐에 지금 무엇이 붙어 있어? 피동전미사. 자, 문법 요소 시험 범위는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 접사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미사에 의해 그런데 접사 안에 접두사가 있고 전미사가 있는데, 접두할 때는 한자 중에서 머리 두자 앞에 붙으면 접두사, 꼬리 밑자 뒤에 붙으면 전미사에 의해서 피동표현, 사동표현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햄릿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해서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큰 따옴표가 떼댕 붙어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무슨 표현이라고 한다? 인용 표현이라고 한다. 그래서 큰 따옴표나 부사격 조사 중에서 인용 부사격 조사들을 붙이는 것을 인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는 높임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봐보면 민주야 방학 잘 보냈니? 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고, 선생님 방학 잘 보내셨어요? 라는 표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높임 표현인지 살펴봅시다. 자, 일단 개념을 살펴보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높이거나 높이지 않는, 그러니까 높임 표현 같은 것들을 헷갈리는 경우가, 이 높임 표현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높이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높이는 것만 높임 표현이 아니고 높이지 않는 것도 높임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은 그래도 쉽게 받아들이면서 혹시 상대 높임법에서 버벅거리는 학생들이 있다면, 높이는 것이 높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대 높임법 이해도가 떨어져요. 높이지 않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도 높임 표현이다라는 것 오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대 높임법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화자가 상대에 대해서 뭐라고요? 높임, 낮춤. 자, 상대 높임법은 높이거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높이는 것이 상대 높임법이 아니고 상대를 낮추는 것도 상대 높임법이다. 우선 이 부분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상대 높임법은 종결 의미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종결 의미라는 것은
문장 속에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앞에 있는 것이 종결음인데 종결음이를 통해서 상대 높임법은 실현됩니다. 종류를 봐보시면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어요. 격식체가 있고 비격식체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 자, 공적인 대화냐 사적인 대화냐, 그 다음에 거리감이 느껴지느냐 친밀감이 느껴지느냐. 그래서 공적인 대화는 격식체를 갖추고 사적인 대화는 비격식체를 갖추고, 거리감이 느껴지면 격식체가 되어야 되고 친밀감이 느껴지면 비격식체를 사용한다.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격식체를 봐보시면 자,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춰야 하거나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을 때, 자, 격식을 갖추어야 또는 거리감이 있을 때, 그러면 비격식체는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사적인 대화라는 얘기고요. 친밀감이 느껴질 때 비격식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보니까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가 있고요. 해요체, 해체가 있는데 여러분들 문법은 이해라기보다는 암기가 전제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를 꽝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주체 높임법을 살펴보면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주체. 여러분들 이거는 달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도 되냐면 서술의 주체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서술의 주체가 무엇이냐? 그냥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어를 높여주는 것이 주체 높임법이더라. 자, 주로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높임 선어말음이 시를 꽝 붙여주거나 높임 주격조사 게스를 꽝 붙여주면 되는 것이 주체 높임법이다. 그 다음에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등의 특수한 어휘, 특수어휘, 이게 교과서에 따라서 어떤 교과서는 그냥 특수어휘라고도 하고 어떤 교과서는 특수한 어휘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를 하면 높임말이 특수어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예문을 봐보면 어머니께서 시장에 가십니다. 여기 지금 깼어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지? 높임 주격조사, 가십니다에서 지금 무엇이 붙어 있어요? 시. 자, 여러분들이 국어 문법을 잘 하려면 형태수 분석이 조금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형태수 분석을 해주면 가 플러스 시 플러스 비읍미다의 형태입니다. 그 중에서 시 이런 것들을 높임 선어말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임 선어말 어미와 높임 주격조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체 높임법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골치가 아픈 것이 주체 높임법 안에서 자,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선 직접 높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이 있고요. 우선 직접 높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직접 높임은 좀 단순합니다. 직접 높임은 좀 단순하다는 것이, 할아버지께서는 댁에 계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문장 성분 한번 불러볼까? 계신다라는 것은 문장 성분이 바로 뭐지? 서술어. 그럼 할아버지께서는 하는 것은 문장 성분이 뭐지? 할아버지께서는 하는 것은 문장 성분이 주어.
그래서 그냥 주어를 바로 높인다. 이때 높임의 대상이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라고 했을 때 주어를 그냥 바로 높여주는 것이 직접 높임이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간접 높임인데 주어와 관련된 것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 간접 높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서술어가 뭐지? 서술어가 있으시겠습니다 하는 것이 서술어겠지.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어가 뭐지? 주어는 말씀이 하는 것이 주어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은 높임의 대상이다. 말씀 자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예, 말씀 자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겠지. 그런데 왜 말씀을 높이지? 왜 말씀을 높이느냐 하면 말씀은 교장 선생님과 관련되더라. 그래서 관련되는 교장 선생님을 높여주기 위해서 직접적인 높임의 대상이 아닌 말씀을 높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객체 높임법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 시청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집중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빨리 보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현장 강의보다는 조금 요약적으로, 그 다음에 스피드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객체 높임법은 여기서는 높임의 대상 자체가 무엇이냐면 객체야, 객체. 근데 객체가 뭐냐면 대상을 높여주는 건데, 이때는 목적어나 부사어, 문장 성분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이루는 것이 객체더라. 이런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여주는 것이 객체 높임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높아심 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 성분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겠죠. 그런데 문장 성분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면, 일단 문장 성분에서 목적어, 부사어 개념들은 조금 익혀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해당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어나 부사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데? 객체라고 하는데, 예, 객체에 대해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객체 높임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특수어휘, 예, 어떤 다른 출판사에서는 그냥 특수어휘라고 하고 어떤 출판사에서는 특수한 어휘라고 하는데, 이런 그냥 출판사 따라서 용어 선택이 조금 달라졌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지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특수한 어휘의 예로서 어떤 것들이 나와 있다? 주다 대신에 드리다, 데리다 대신에 모시다, 묻다 대신에 여쭙다, 이런 것들이 특수한 어휘, 특수어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객체 높임법에서는 여기 지금 보면 깨는 높임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데, 높임 부사격 조사는 only one, 예, 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외워둡시다. 객체 높임법은 깨 only one,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나는 그 책을 어머니께 드렸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주었다 대신에 드렸다, 이게 뭐라고요? 특수어휘. 그 다음에 어머니에게 드렸다, 어머니한테 드렸다가 아니고 어머니께, 이런 걸 높임 부사격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객체 높임법은 높임 방법이 그 특수어휘, 그 다음에 높임 부사격 조사,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이해라기보다는 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수어휘들의 예를 보면 있다 대신에 계시다, 죽다 대신에 돌아가시다, 주다 대신에 드리다, 보다 대신에 뵙다, 데리다 대신에 모시다.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용언, 동사를 특수한 어휘를 써서 높여주는 경우고요. 다른 경우에는 명사를 높여주는 방법들도 있는데, 뭐 밥 대신에 진지, 생일 대신에 생신, 술 대신에 약주를 드시다, 나이 대신에 연세, 춘추, 병 대신에 병환, 집 대신에 댁, 이름 대신에 성함이나 함자, 말 대신에 말성, 이 대신에 치아, 이런 것들이 높임법을 실현하는 특수한 어휘다. 그냥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외우느냐 할 수도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내신 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이런 예시들, 이 예시들을 특별히 벗어나는 문항들이 잘 만들어지질 않아요. 내신 문제에 나오는 문제들은 늘 뻔할 뻔의 예시들이 나온다. 그래서 외우겠다라고 욕심내면 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간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달렸다, 나는 달린다, 나는 달릴 것이다. 여기는 보니까 달렸다, 달린다, 달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시간 표현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는 봐보면 달렸, 여기 지금 선음할 어미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여기 니은, 선음할 어미가 붙어있는 형태입니다. 릴 것, 이런 부분들에서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있는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보면 사건의 시간상의 위치에 대한 개념이 문법적 범주로 나타나는 것인데, 발화시를 기준으로 자, 오늘 우린 지금 문법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문법에서는 말하는 것을 발화라고 합니다. 문법에서는 말하는 것을 발화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입을 벌려 실제 말하는 시간,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그래서 말을 먼저 했니, 사건이 먼저 일어났니, 그것을 따지는 것이 시간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는 자, 여러분들, 무엇이 먼저 일어났다고요?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현재 시제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하고 말을 하는 시간이 일치하는 것이고, 미래 시제는 말을 먼저 했다, 사건이 나중에 일어났다라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따지는 것이 그냥 시간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과거 시제를 보면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선행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 예, 그게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선어말음이 아덧, 그 다음에 아덧, 어덧, 드에 의해서 실현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단순하게 봅시다. 이런 걸 시제 선어말 음이라고 합니다. 이 시험을 치는 학생들 중에서 중세 국어를 먼저 내신 시험에서 치고 지금 이 문법 요소를 시험 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문법 요소가 그 중세 국어보다 내신 시험 범위에 앞서 나오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요. 그 중세 국어에서도 선어말 어미 부분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어말 어미 앗엇이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봐보니까 아덧, 어덧, 선어말 어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겹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선어말 어미가 한 번만 쓰는 경우도 있고 두 번 겹쳐 쓰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 번만 쓰일 때는 이거는 단지 과거에 일어났다, 과거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아듯, 어듯이 겹쳐 쓰일 때는 이거 단지 시간 순서가 아니고요. 현재와는 단절이 돼가지고 현재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과거에는 밥을 많이 먹었었다. 엇이 들어간다면, 아듯이 들어간다면 현재는 그렇게 밥을 많이 먹지는 않는다. 현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할 때 겹쳐서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더라는 것도 시간 표현인데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과거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한다. 그때 더라는 시제 선어 말음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라는 경우에 이때 ot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면 아듯, 어듯을 적거나 더를 적었을 때는 복잡한 의미 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관영절. 자, 여러분들 관영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신 국어를 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고 모의고사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될 건데 그 모의고사 문법까지 그 정복을 하기 위해서는 관영절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일단 오늘 강의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관영절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절을 잘 모르겠다 싶으면 절이라는 걸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S 플러스 P. 자, 여기서 S라는 것은 subject, 주어란 얘기고요. P라는 것은 predication, 서술란 얘기인데 SP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절들 중에서 관영의 역할을 담당을 한다면 그런 걸 관영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영절을 만들 때 관영사형 어미 니은 받침 또는 리을 받침 또는 관영사형 어미 든이 나와 있을 때 이런 이 관영사형 어미를 가지고도 과거 시제를 만들 수 있더라. 예, 여러분들 이해 좀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라기보다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 문법은 암기라고 생각하셔야 돼. 국어라는 과목은 이해 과목이지만 문법은 암기 과목이다. 그래서 외우겠다라는 생각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간 표현, 발화란 것은 문법에서 말하는 걸 발화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선어말 어미에 의해서 실현이 되는데 이게 지금 또 조금 골치가 아픈 것이 동사냐 형용사냐. 뭐 서술격 조사는 내신 국어에서 그렇게 출제가 많이 안 되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요.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현재 시제를 만드는 방법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현재 시제 선어 말음이가 니은. 그런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현재 시제 선어 말음이가 없어요. 지금 이 부분 바로 외우셔야 됩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시제 선어 말음이가 니은이 있는데 형용사는 시제 선어 말음이가 없다. 외워 두셔야 됩니다. 이는 외우는 것이 이해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영절로 안기는 경우에는 동사에는 관영사형 어미 는이 일반적으로 붙는데 형용사의 경우에는 그냥 니은 받침만 쓰여지더라.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관영절을 바탕으로 현재 시제를 표현할 때는 동사의 경우에는 관영사형 어미가 는이 오는데 형용사의 경우에는 그냥 니은 받침이 쓰인다.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가 아니고 외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집에 간다. 여러분들 형태수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형태수 분석을 하면 가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다. 자, 여기에 지금 니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니은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관형사형 어미이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가 된다. 그래서 동사의 경우에는 니은이 올 수도 있고 는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선어말 어미입니다.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미래시의 경우에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여러분들 앞선다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뒤에 온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는 것을 미래 시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선어말음이 선어말음이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선어말음이 말고 리 하는 형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주로 선어말음이 get이 붙어 있으면 이런 걸 미래시제 선어말음이라고 하는데 시제 선어말음이 get이 와 있으면 미래의 용법을 가지더라. 그 다음에 리얼 것의 형태. 여기 지금 리얼이 뭔데? 관형사형 어미인데 관형사형 어미 리얼 뒤에 의존명사 것이 붙어가지고 관형사형 어미 리얼 뒤에 의존명사 것이 붙어가지고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내일까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무엇이 붙어 있어? 리얼 그리고 의존명사 것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 때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형절로 안길 때에는 관형사형 어미 리얼이 주로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이해가 아니고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시간 표현을 나타낼 때는 시간 부사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간 부사에 대해서 똑바로 조금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시간 부사 같은 경우는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명사냐 부사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어제는 밥을 먹었다. 어제 밥을 먹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똑같이 어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품사가 전혀 다릅니다. 이게 품사가 전혀 달라요. 위에 같은 경우는 조사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형태소를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체은 뒤에는 항상 조사가 붙는다. 그럼 여기서는 조사가 붙어 있으면 어제는 이는 무조건 하고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것 같은 경우는 먹었다라는 용언을 바로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용언을 꾸며주는 이런 경우가 시간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이나 상태의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있는데 옛날에, 어제, 지금, 내일. 자, 옛날에, 어제, 지금, 내일. 그런데 옛날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체은 뒤에 사실은 조사가 붙어있는 형태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간 부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사가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시간 부사가 될 수도 있고 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냥 부사입니다. 내일은 시간 부사가 되고 명사가 될 수도 있는데 조사가 붙어 있으면 명사다, 용언을 직접 꾸며주고 있다 그러면 시간 부사어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치가 아픈 것이 피동 표현인데요. 우선 피동과 능동의 개념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주어가 다른 주체에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당하게 되는.
서술의 주체가 동작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남의 행동에 의해서 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네.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주어가 뭐지? 토끼야, 토끼. 근데 서술어가 뭐지? 서술어는 잡혔다라는 것인데, 토끼가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 당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피동표현인데, 이런 피동표현을 만들 때 여기에 이, 히, 리, 기 같은 피동접사가 붙어가지고 피동성을 강조하고 있더라. 근데 여기에 비해서 능동이라는 것은 제 힘으로 하게 되는, 여러분들 주어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을 능동표현, 제 힘으로 행하는 것을 능동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 그랬을 때 주어 자체가 뭐지? 호랑이가 주어겠죠. 근데 여기서 잡았다 그랬을 때 잡은 주체가 바로 누구야? 잡은 주체가 호랑이,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어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능동 표현입니다. 그래서 피동표현을 만드는 방법인데, 피동점이사 이, 히, 리, 기, 이게 지금 붙어 있으면 품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 동사 중에서 피동사고요. 이 힐리기가 붙어 있으면 피동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지다, 개되다와 같은 표현을 붙이면 무조건하고 피동표현이 되는데, 이런 표현들을 특별히 동사적 피동문이라 그래. 동사적 피동문. 자, 이게 동사적 피동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파생적 피동문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 파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단일어 파생어 합성할 때 파생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고, 이런 접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만들어진다. 그게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에 일부 명사에 접사되다 그랬는데, 여기서 접사되다가 붙는 경우도 똑같이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문 하나를 들어볼까요? 예문을 하나를 들어봤을 때 복구되다. 우리가 형태수 분석 한번 해볼까? 복구 플러스 돼 플러스 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용언의 활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활용을 할 때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이것만 음이야. 그런데 어간 안에 지금 뭐가 붙어 있어? 어근 플러스 접사가 붙어 있고, 대라는 것이 접사인데, 이 접사를 우리는 피동전미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동전미사. 그래서 대다가 붙으면 이런 것들도 피동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면,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이 될 때는 주어로 바뀌어지고,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이 될 때는 부사어로 바뀌어지고, 능동문의 서술어는 능동사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품사의 기본형을 불러봐라. 그 기본형이 능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피동접사 이 힐리기가 붙어지면 피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어가 뭐지? 여기서는 주어가 호랑이야. 근데 서술어가 뭐지? 잡다. 잡기는 잡았는데 이때 잡다의 주체가 누굽니까? 그냥 호랑이가 자기 힘으로 잡았어. 이런 걸 갖다가 능동 표현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에 잡다를 그냥 능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피동 표현으로 이렇게 딱 바꾸어주면 문장 성분이 조금씩 달라서요.
문장 성분이 어떻게 달라지지? 가령 예를 들어봅시다. 토끼가 호랑이에게 잡혔다 그랬을 때 이 경우는 토끼가 주어라는 거 아시겠고 잡혔다라는 것이 서술이라는 거 아시겠지. 근데 문장 성분을 보면 능동 표현인 경우에는 호랑이가 토끼를 잡았다 했을 때 호랑이가 주어인데 이게 피동 표현으로 바꾸어지면 이게 용언을 꾸며주는 서술어가 되더라. 서술어가 되더라. 서술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 되더라.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는데 이런 부사격 조사가 붙어 있는 것이 부사어거든요. 부사어가 붙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용언을 꾸며주는 형태인데 피동 표현으로 만들 때는 주어가 부사어로 바뀌어지고요. 상대적으로 목적어가 주어로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면 문장 성분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동 표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사동 표현의 반대말은 주동 표현입니다. 이 주동 표현은 능동 표현하고 똑같은데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주동 표현이고 남에게 시키는 것이 사동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하는 이런 것들을 주동 표현이라고 했을 때 사동 표현은 뭐라고요? 시키는 것을 사동 표현이라고 하는데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사동 전미사 이힐리기 우구추. 자, 이건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우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우는 겁니다. 이힐리기 우구추 따위들이 붙는 것을 사동 전미사가 붙는 것을 사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끌다의 이, 넓다의 히, 얼다의 리, 남다의 기, 비다의 우, 일다의 구, 늦다의 추 이런 것들을 사동전미사라고 하고 사동전미사가 붙으면 사동사, 사동 표현이 되는데 그 다음 여기 지금 봐보면 게 하다를 붙여도 사동 표현이 되더라. 예문 보니까 먹게 하다라는 예문이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이힐리기 우구추 따위 접사를 붙이는 것을 파생적 사동문이라고 하고요. 게 하다 따위를 붙이는 것을 동사적 사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볼 때 동사구조의 반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때 동사라는 말이 문장이란 말이고 그러니까 문장구조상 사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피동 표현을 사용하려는 의도 그랬는데 조금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근데 피동 표현은 영어의 수동태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영어의 수동태는 활성화되어 있거든. 근데 국어의 피동 표현은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 왜 쓰지 말라고 하냐면 피동 표현은 조금은 얍실한 거, 얍삭한 거. 그러니까 영어의 수동태하고 똑같은 건데 수동태는 활성화되어 있다. 국어의 피동 표현은 조금 얍실한 것, 얍삭한 것. 그래서 조금 쓰지 말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려는 의도가 있는데 행위의 주체를 감추어 표현을 하고자 하는 거나 책임 회피를 하고자 하는 거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할 때 피동 표현들을 쓰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피동 표현들은 좀 쓰지 말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문을 봐보면 1년새 문화재가 10% 훼손이 되었다. 문화재가 10% 훼손이 되었다. 주어가 지금 문화재거든요. 서술어가 훼손되었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문화재가 왜 훼손이 되었지? 도대체 왜 훼손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얍실하게 표현들을 하는 것이 피동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책임 회피라는 말이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들렸다.
여러분들 서술어가 지금 안 들렸다고 주어가 선생님 말씀인데 이런 경우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 선생님한테 있는 거야? 내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얍실하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피동표현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어는 조금 얍실한 게 피동표현이다. 영어의 수동태와 100% 똑같다. 그런데 수동태와는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의 객관성을 높일 수도 있는데 당분간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능동편이 될 것이고 보입니다 그러면 피동편이 될 건데 이 경우 주어가 뭡니까? 장마거든. 장마. 사람이야 안 사람이야? 안 사람이야. 그래서 원래 장마가 주어로 쓸 수는 없어. 근데 장마에 이힐리기를 붙여가지고 피동표현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렇게 피동표현으로 사용됨으로 해서 조금은 주관적 의미가 약화되지 않느냐.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중피동표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중피동표현을 달리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어색한 번역투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어의 수동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영어 선생님들이 이 영어 수업을 하면서 이 한국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피동표현을 갖다가 수업을 하면서 이중피동표현을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영어 선생님들이 망친 국어 문장의 대표적인 예, 그것이 이중피동표현입니다. 원래 피동표현이라는 것은 파생적 피동, 이힐리기 또는 되다, 동사적 피동, 어지다, 개되다, 이것들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은 파생적 피동을 쓰겠다, 오늘은 동사적 피동을 쓰겠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써야 되는데 이 파생적 피동과 동사적 피동을 한 단어에 함께 쓰는 것, 그것이 어색한 번역투 표현입니다. 영어 선생님들이 국어 문장을 망친 대표적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피동전미사가 결합하거나 어지다, 개되다 중에서 하나를 골라 써야 되는데 동시에 사용하면 이중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피동 표현은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문이 열려져 있어. 여러분들 열려져 있어. 근데 국어를 잘하려면 사실은 뭘 잘해야 되느냐 하면 기본형을 항상 잡아주셔야 되는데 문법의 정석은 기본형을 잡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려져, 언뜻 보면 기본형이 열려지다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럼 열려지다는 열리다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데 열리다는 또 열다에서 온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열리다라고 되어지면 여기에 지금 이미 이, 히, 리, 기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또 어지다가 붙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중피동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쳐 써주려면 열려 있어 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열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이루어진 것? 이 힐리기가 붙어있는 파생적 피동이죠. 또는 열어져 있어. 어지다에 의한 동사적 피동이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열려져처럼 이중피동 표현을 쓰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기계는 공장에서 사용되어져. 여러분들 사용되어져도 한번 봐봅시다. 일단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국어 문법의 정석은 일단 기본형을 잡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용되어져 그랬을 때 언뜻 보면
기본형이 사용되어지다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용되어지다는 언뜻 보면 사용되다에서 온 말이 아니겠느냐. 근데 사용되다라는 말은 사용이란 단어에서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 여기 지금 되라는 말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미 파생적 피동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어지다가 또 붙어가지고 동사적 피동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중피동이고 수동태 수업을 하면서 잘못 배운 것. 그래서 파생적 피동의 형태로 그냥 사용되다 이렇게만 해주면 되지, 여기 있는 것처럼 어지다 이런 것들을 다시 붙여서는 안 된다. 예, 여러분들 이중피동은 국어에서는 피해야 할 표현이다. 그렇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인용 표현인데요.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옮기는. 그런데 간접 인용은 자신의 언어로 바꾸어 옮기는. 예, 그래서 원래 말 그대로 옮기는 것이 직접 인용이고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간접 인용인데, 일단 직접 인용은 무엇이? 떼댕 큰 따옴표. 여기 지금 보니까 떼댕 큰 따옴표 붙어 있죠. 이런 것들을 직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라고 이런 걸 갖다가 인용 부사격 조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인용 부사격 조사. 근데 인용 부사격 조사에는 라고 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부사격 조사를 써주면 되겠다.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민주는 수민에게 산책하자고 말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큰 따옴표 떼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간접 인용입니다. 그리고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고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이 고가 뭐라고요? 인용 부사격 조사입니다. 근데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라고 하고를 붙인다. 직접 인용의 경우에는 라고 하고를 붙인다. 간접 인용의 경우에는 고라는 말을 붙인다. 예, 이것도 단순하게 암기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다를 사용한 직접 인용 표현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직접 인용의 경우에 인용조사 없이 방금 인용 부사격 조사에 어떤 것이 있더라? 라고 하고 고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바로 하다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보초는 손들어 하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원래는 라고 하고가 붙어야 되는데 라고 하고가 아니고 동사 하다를 그냥 바로 붙여가지고 인용 표현을 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의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어져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족보 내신 문제 같은 걸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 수업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봅시다. 상대 높임법은 무엇에 대해 높임이나 낮춤.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높임법?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이란 것은 듣는 사람, 청자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자를 높여줄 때 상대에 대해, 청자에 대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해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데 여기서는 문장의 주어를 높여주는 것은 주체 높임법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를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객체에 대해서 높여주는 것을 객체 높임법. 그 다음에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을 사건시. 그 다음에 문법에서는 말하는 것을 발화라고 하는데 사건이 말하는 것보다 선행하는 시간,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 이음을 나타내는 미래 시제 선어 말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get. 그런데 get 말고도
리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하리라, 하겠다, 하리라. 리도 미래 시제 선언할 의미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주어가 다른 주체의 동작을 당하게 되는, 다른 주체에서 당하게 되는 이런 표현들을 피동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인용은 큰 따옴표를 붙여. 여러분들 큰 따옴표 떼댕을 붙여.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말이나 글과 구별하여 적는 것으로 직접 인용에는 라고 하고를 붙여주면 됩니다. 예, 오늘도 수고를 하셨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다 보니까 문법 강의는 동영상 강의보다는 정말 현장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그 PPT를 만들어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참 갑갑하네요. 어쨌거나 내신 관리를 하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